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IB 영어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는 전쟁과 관련된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 IB 국제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인 팀 오브라이언의 The Things They Carried. 국내에서는 섬과 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이라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가의 실제 참전 후기이기도 한 그 전쟁 소설을 살펴볼까 해요.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읽고 놀랐던 게 보통 전쟁 소설 하면 뭐 해밍웨이의 작품을 떠올리거나 극적으로 잘 쓰여진, 잘 구성된, 좀 장엄하고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있는 작품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챕터들이 단편으로도 이미 발표가 되어서 에피소드 형식이고 또 일화 중심,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 소설인가? 장편 소설이 맞나? 좀 의아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 소설이나 전쟁담, 영웅담 이런 판타지에 빠지지 않고 실제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참여했던 병사들의 상황과 전쟁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오히려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B 과정에서는 뭐 문학 작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에피소드 중심의 작품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배경이 되는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조사를 할 텐데요. 저는 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 정부의 입장과 베트남전에 참전해야 했던 미국 시민, 이 팀 오브라이언과 그 소대원들의 입장이죠. 또 당시 베트남의 독립군과 베트남 정부의 입장, 미국의 원조를 약속받고 군대를 파견한 이제 한국과 같은 제3국의 입장과 제3국에서 파견된 군인들의 입장,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의 그 젊은 병사들이었죠. 그리고 베트남전으로 인해 피해받은 베트남의 무고한 시민들과 후손들의 입장, 전쟁 이후 각 집단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트라우마, 그리고 정부가 져야 하는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 Things They Carried에서 Things라는 것은 이 소대원들이 각각 지니고 다녔던 물건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인 트라우마, 그런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소대원들이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들, 전시에 이제 목숨에 직결되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미신적으로 개인이 중시하는 그런 물건들까지도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고 각 에피소드들이, 각 인물들이 전쟁 안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쓰여 있습니다. 전쟁 작품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사륙 장면이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 팀 오브라이언의 유머 있는 풍자적인 해석, 시각, 그리고 개인의 재밌는 일화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설이 좀 나오긴 하지만 많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다른 작품과 다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팀 오브라이언은 사실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징집을 당할 때 24살 정도의 나이로 하버드대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학원 장학생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을 왜 소집했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캐나다 국경까지 차를 몰고 가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그런 일화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전쟁 소설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아무리 군인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나라에서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미숙한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식으로 탈고한 20여 년간의 그 단편을 묶어서 만든 소설로 전쟁이 종전되고도 20년간 그때의 기억과 고통을 떨쳐낼 수 없고 실제 미국으로 돌아온 다른 소대원들이 트라우마로 자살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 소설을 쓰면서 수필집도 발표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전체적인 전쟁 상황 묘사나 사망자 묘사보다도 자신이 소속됐던 그 중대의 소대의 대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서술하기보다도 인물의 행동이나 언행, 주로 욕설이나 지저분한 농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비합리성,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극한의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면서 전쟁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그 멋있게 영화처럼 그렇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극적인 장면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아니라 비가 며칠간 그치지 않아서 뻘밭이 된 그 캠프를 친 야영지에서 폭탄이 터져서 뻘밭에 가라앉아 죽어가는 전우의 시체를 눈앞에 두고도 비닐에 감싼 전 여자친구 사진 찾기에 급급해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라든지 대치 상황 중에 총상을 입고 위생병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동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네가 임신한 것만 아니면 이 정도 총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기 걱정은 그만하라고 하며 총알이 날아다니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농담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베트남 할아버지 시체를 앉혀두고 양반다리를 만들어서 시체와 악수하고 술을 건네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행동들이 오히려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풍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 상황의 긴장감으로 항상 안정제를 복용하는 그 소대원이 있었는데요. 전쟁 상황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제 약물에 취해서 평온하다라는 대답을 하던 소대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총알을 맞아서 죽게 됐는데 대원들이 처음 맞이하는 소대원의 죽음에 너무 놀라서 농담으로 떨쳐버리려고 그가 죽은 뒤에도 성대모사를 하면서 평온해. 지뢰가 터져서 죽은 게 아니라 진정제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야. 라는 등의 농담으로 그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스타킹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전쟁이랑 스타킹이 무슨 상관일까? 베트남은 더운 나라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애인이 신었던 스타킹을 부적처럼 목에 두르고 다녔는데 다행히 그걸 두르고 다닐 때 부상을 입지 않아서 효과를 신봉하고 애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스타킹을 두르고 다니는 모습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이나 병사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 소대원들이라든지 그 전쟁 상황에 대한 그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설로 묘사된 부분도 있는데요. 또 자신의 10살이 된 딸이 아빠를 보고 그 빌어먹을 전쟁 소설 좀 그만 쓰라고 잔소리하는 모습이라든지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가 바로 이 오브라이언의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대사인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그 날카로운 질문이면서도 이 소설 자체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전쟁에 참여했으면 사람 죽인 적 있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는데 이 챕터 중에 그 The Man I Killed 라고 해서 그 베트남 소년병을 한 명 수류탄으로 이제 죽게 만든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소설 장르다 보니까 실제 오브라이언이 그 소년병을 죽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다른 대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참전하게 되면 무조건 사람 한 명 한 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얼마나 더 많이 죽였는지 아군과 적군만 존재하고 생존자와 사망자의 숫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뭣도 모르고 투입이 돼서 무조건 적군이라는 그 베트남 독립군을 죽여야만 했던 그 미친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의 대사가 우리에게 핵심을 짚어서 지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딸에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데 전쟁이니까 아빠가 사람 죽였지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작가는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 작품 안에 반복되는 어떤 그 소년병에 대한 기억의 반복을 통해서 트라우마라든지 죄책감에 대해서 전쟁 자체가 가지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군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앞부분에 The Rainy River, 그 캐나다 국경에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던 챕터인데요. 나는 군인감이 아니었다. 너희가 전쟁을 지지한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 하지만 그럼 너희도 전장에서 귀한 체액을 흘려야지. 너희도 전선에 나가 보병부대와 하나가 돼서 같이 피 흘리라고. 그리고 너희 배우자나 자식이나 연인도 데려가란 말이야. 이런 법. 오히려 이 당시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베트남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했죠. 그런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부분입니다. 나는 국가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군대 사용을 정당화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히틀러 같은 악을 저지할 때가 그렇다고 믿었고 스스로 다짐하길 그런 상황이 오면 기꺼이 전투에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이 베트남전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죠. 다만 문제는 징병위원회가 내게 전쟁을 고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명분도 없는 전쟁에 그 국가의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참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 How to tell the true war story, 이 챕터도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전쟁의 미화나 충성, 희생 강요에 대한 풍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영웅담을 얘기할 때 뭐 수류탄이 소대에 들어와서 터지려고 할 때 한 명의 소대원이 덮쳐서 대원들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미화하면서 충성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데 그 장면 오히려 풍자해서 예를 들어보자. 4명의 사내가 산길을 걸어가는데 수류탄 하나가 굴러든다. 사내 하나가 수류탄을 덮쳐 폭발을 떠안지만 치명적인 수류탄이라 어쨌거나 모두 죽는다. 죽어가는 사내들 중 하나가 죽기 전에 말한다. 너 등신같이 그 짓은 왜 한 거야? 그러자 수류탄에 덮친 사내가 말한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 말에 또 다른 사내가 미소를 지으려다 죽는다. 이런 것이 결코 일어난 적 없는 진실한 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그 부풀려진 전쟁 신화에 대해서, 영웅 신화에 대해서 풍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The Man I Killed, 내가 죽인 남자라고 해서 그 죽은 베트남 독립군의 시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쟁에서 사상자와 생존자만으로 가르는 그런 구조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자신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미군들과는 다르게 당시의 베트남은 매우 가난한 상태였고 또 병사라고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 제대로 갖춰진 옷이나 무기도 지니지 못한 채로 전쟁이라는 그 구도에 내던져졌죠. 이 부분도 이제 직접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죽은 시신을 두고서 이제 작가가 상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학자였을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무수한 별 같은 가능성이었다. 그러니 아무렴 학자였을 것이다. 내가 죽인 남자는 수년 동안 집안이 가난해도 수학 공부를 이어가기로 진로를 정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아마 그 사람은 약혼자와 금반지를 교환했을 것이다. 이제 한쪽 눈은 총을 맞아서 별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무기와 막강한 군사자금으로 무장한 미국 군대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판에서 라는 챕터에서 이 소대를 이끌었던 짐 크로스라는 소대장 역시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고 단지 대학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ROTC 학군단에 지원을 해서 갑작스러운 전쟁에 이제 소대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전쟁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과 펜팔을 주고받던 그 여대생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이 소대원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 뻘밭에 대원들이 폭탄이 터져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장면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른 소대원은 자신이 잃어버린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그 뻘밭에서 찾기 위해서 빗속에서 엉엉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유치하게 만들고 비열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앞에 소대원이 죽어가는데, 동료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진 한 장, 그것도 전 여자친구 사진에 집착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시 상황에서 정신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 소설은 마지막에 이 팀 오브라이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 첫사랑 여자아이, 그 백혈병으로 종양으로 죽어갔던 그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제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황적으로 종료가 되었다고 해도 개개인의 정신에, 심리에,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모든 죽음에 대한 추모와 희생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작가는 주제를 확장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Night Life 단원을 읽어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카이오와도 볼 수 있고 테드 라벤더와 커트 레몬도, 또 때로는 노란 투광 조명 아래서 린다와 함께 스케이트 타는 티미도 볼 수 있다. 나는 어리고 행복하다. 린다는 이제 어릴 때 좋아했지만 뇌 종양으로 일찍 떠난 첫사랑 여자아이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역사의 표면을 지치며 빠르게 나아가는 중이고, 스케이트 날 밑이 녹을세라 고리를 그리고 회전을 돌며 그러다 어둠 속으로 높이 뛰어올라 30년 뒤 내려와서는 티미 이야기를 통해 티미의 삶을 구원하려고 안간 힘내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어쩌면 이 소설은 실제 전쟁에 참전했던 팀 오브라이언이라는 작가이자 당시에 그 미군 참전 병사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수단으로서 나온 작품이 아닐까요?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